안녕하세요. 가볍게 책 한 권 채널이에요. 먼저 수많은 영상 가운데 저의 책 낭독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책은 글담 출판사의 한수희 작가님께서 쓰신 온전히 나답게 라는 책입니다. 며칠 전 아이들을 미술학원에 데려다주고 근처 동네 도서관에 갔어요. 어떤 책들이 있나, 또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까 하고 이렇게 둘러보다가 제 눈에 띈 책이에요. 제목과 표지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중간 부분을 펼쳐서 책을 읽다 보니 유쾌하고 재미있었어요. 읽으면서 많이 웃고 또 공감하고 나만 그런 건 아니구나 하면서 위로를 받기도 했어요. 작가님의 삶이 참 멋지고 대단해 보이기도 했고, 그리고 또 작가님의 추억에 아련히 함께 젖어들기도 했고요. 책은 참 유쾌하고 좋았던 이 책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볼게요. 크루아상 나눠먹기. 내가 좋아하는 책 고등어를 그만으로의 작가 임혜진은 남편과 크루아상 하나도 나눠 먹는다고 썼다. 독일에 거주하는 이들은 물 한 방울, 토마토 한 알 헛되게 쓰지 않고 절약하는데 그 이유는 다달이 기본적으로 드는 생활비가 높으면 높을수록 사람은 생존이 부담스럽고 선택의 자유가 줄어들고 물질의 고마움을 모를 것이라 믿기 때문이라고 했다. 맞는 말씀이다. 게다가 가질수록 더 갖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다. 한 달에 30만 원으로도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는데 50만 원으로 살기 시작하면 다시 30만 원의 생활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다. 150만 원이나 200만 원, 300만 원으로 살게 되면 이제는 도대체 무엇을 줄여야 할지도 알 수가 없다. 쇼핑은 쇼핑을 부르고 그토록 반짝이던 새 물건은 금세 칙칙하게 색이 바래며 사고 또 사도 만족의 순간은 오지 않는다. 절약은 쉽지 않다. 다이어트와 비슷한 정도로 어렵다. 절약을 하려고 정해진 금액에 맞춰 촘촘하게 예산을 짠다. 그 예산에서 10원만 오버가 되어도 사이렌이 켜진 기분이다. 만원쯤 오버되면 대역죄인이 된 기분이 들기도 한다. 그렇게 푼돈을 아껴봤자 푼돈밖에 안 된다고 나와 함께 책을 쓴 후배가 말한 적이 있는데 그 말대로 푼돈을 아껴봤자 푼돈이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크루아상 2개 사 먹을 돈으로 하나를 사서 나머지 하나 값을 저금통에 넣을 정도의 의지력과 계획성이 있다면 그렇겠지. 그런데 아마 나는 크루아상을 하나만 사 먹고 나머지 돈으로 커피 한 잔을 더 사 마실 것이다. 아끼려고 하면 할수록 사고 싶은 것들이 자꾸 눈에 띈다. 싸구려 티셔츠를 사는 기쁨은 가히 오르가슴에 비할 만하다. 상점의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언제나 내가 이 정도로 괜찮은 여자였나? 하고 감탄이 나올 정도다. 유니클로는 언제나 감사한 존재다. 세상에 옷가게가 유니클로 하나밖에 없어서 거기서만 옷을 골랐으면 좋겠다. 어쩌면 쇼핑할 재미를 없앴던 그 옛날 사회주의자들도 나 같은 사람들이었는지도 모른다. 선택의 자유가 너무 커지는 게 귀찮은 사람들. 여행지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도 쇼핑이 아니면 뭐겠는가. 인터넷으로 주문한 책이 도착해 포장을 뜯을 때면 흥분해서 손이 떨릴 정도다. 뿐만 아니라 나는 종종 물건이 아니라 그 물건을 사는 사람의 이미지를 사고 싶어서 산다. 그 물건을 사는 것으로 더 나은 사람, 멋진 사람, 근사한 사람이 될지도 모르니까. 속물근성이다. 그러니 쇼핑이라는 것은 어쩌면 자존감과 연결되어 있을지 모른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쇼핑 중독에 걸릴 확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한다. 가수 김동률은 자신의 책에 전람회의 멤버였던 서동욱의 옷장을 가득 채운 똑같은 셔츠 이야기를 쓴 적이 있다.
그는 똑같은 셔츠만 입을 수 있는 친구의 자신감과 자존감을 부러워했다. 자존감이 높으면 똑같은 셔츠만 입고 다녀도 상관없다. 남들이 단벌 신사라고 놀리건 말건 나는 내가 좋아하는 셔츠를 매일 갈아입으니까. 아마 이매지도 자존감이 아주 높은 사람일 것이다. 나는 별로 그렇지가 않은 것 같다. 이럴 바에야 죄책감이라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얼마나 대단한 걸 지른다고 이렇게 벌벌 떠는 건지 모르겠다. 나는 2박 3일 일정으로 떠난 홍콩 여행의 마지막 날 갯매장에서 세일하는 16만원짜리 오리털 점퍼를 사놓고 카오른 공원에 앉아 몇 시간을 우울해한 적도 있다. 돈을 많이 쓰고 나면 어김없이 우울해진다. 돌이켜보면 어린 시절 아빠는 언제나 가장 싼 고기만 사주었다. 우리 집 미역국에서 고기를 건지기란 쉽지 않았다. 심지어 고기의 대부분이 지방이었다. 샤워 시간이 길어지면 어김없이 문을 두드렸고 변기물도 자주 내려서는 안 됐다. 과일은 언제나 익을 대로 익어서 물러 터진 것만 먹었다. 그래서 지금도 나는 온전한 복숭아를 보면 먹어도 되는 걸까? 라는 생각부터 하게 된다. 이게 다 아빠 때문이다. 나는 돈에 대해 많이 생각한다. 정말로 많이 생각한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는 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돈 따위는 중요치 않은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화가 난다. 먹을 것을 사고 공과금을 내야 하고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는데 어떻게 돈이 중요하지 않단 말인가. 문제는 돈이 전부다 같은 사고방식이지 뭐 아니면 도가 아닌 것이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많이 하지만 대개는 이런 생각을 한다. 어떻게 하면 돈에 너무 얽매이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끼면서도 궁상 맞아지지 않을 수가 있을까? 돈이 많지 않아도 즐겁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건 뭘까? 돈에 대해서는 유연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매달 어느 정도의 생활비에 맞춰 생활한다.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곳에는 돈을 쓰지 않거나 절약하는 즐거움을 익힌다. 그렇다고 1,000원짜리 한 장, 100원짜리 하나에 벌벌 떨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차라리 그만큼 돈을 더 벌거나 다른 데서 절약하는 게 낫다. 자의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에 절약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처했을 때 단돈 몇백 원에 괴로워하던 나를 구한 건 사치였다. 나는 그때 마지막 사치를 했다. 가족들과 함께 홍콩으로 날아가서 그야말로 실컷 썼다. 좋은 호텔방에서 자고 좋은 식당에 갔다. 매일같이 스타벅스에 들어가 커피를 마시고 케이크까지 먹었다. 그러고 나니 우스웠다. 이게 뭐라고 그렇게 안달복달을 했던 걸까? 그러니까 절약을 해야 한다면 우선 한부터 풀어야 한다. 써본 사람이 아낄 수 있다. 그것도 궁색하지 않게. 이매지의 방식대로 크루아상을 나눠 먹는다고 대단한 액수를 모을 수는 없을 거다. 그래봤자 1,000원 정도다. 그렇지만 그것이 상징하고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다. 너무 많이 먹지 않는 것, 너무 많이 갖지 않는 것, 너무 많이 사지 않는 것, 그래도 괜찮다는 것. 아무튼 크루아상을 꼭 하나 다 먹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은 썩 마음에 든다. 살도 덜 찔 거고 남은 돈으로 팽오 쇼콜라를 사 먹을 수도 있을 테니까. 그나저나 파리의 동네 빵집에서 사 먹은 팽오 쇼콜라는 정말로 최고였다. 지금껏 사기당하고 산 기분이 들 정도로 엄청난 맛이었다. 다시 먹어도 그런 기분일지 궁금하긴 하지만 내가 지금껏 기다린 팽오 쇼콜라가 있다면 이런 맛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너무 맛있어서 나눠 먹고 싶지도 않았다. 어쩌면 별 기대 없이 들어간 파리의 동네 빵집이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역시 기대를 버리면 사는 게 즐거워지는 걸까? 마음을 먹어야 할 때.
그럼에도 살다 보면 분명히 마음을 먹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 마음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이 있다.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것은 전부 다 내 책임만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나 말고는 책임질 사람이 없으니까. 그 사실을 뼈아프게 깨달은 순간이 2번 있었다. 가장 처음은 첫사랑에게 차인애였다. 그러고 나서 실연의 상처를 잊어보려고 이 남자 저 남자를 가리지 않고 만났는데 그들 모두 상처에 사포질을 하는 남자들이었다. 하루에 담배를 한 갑씩 피우고 술독에 빠져 살며 나 자신을 비운의 여주인공 취급하며 살던 어느 날 소설 브리짓 존스의 일기를 읽다가 이 웃긴 여자가 나란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세상 사는 게 좀 가벼워지기 시작했다. 뚱뚱하고 나이는 들어가고 성공도 못했고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 무엇보다 애인도 없는 평범한 여자 브리짓 존스는 바람둥이 편집장에게 휘둘리고 얄팍한 우정 앞에서 씩씩대며 잡지에 나오는 멋진 인생 같은 건 아무리 노력해도 가질 수 없다는 진실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그 과정이 쉴 새 없이 키득거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재미있게 그려진다.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나는 남들이 다 겪는 인생의 곤경, 예를 들어 비 올 때 생긴 발목 깊이의 웅덩이 같은 곳에만 빠져도 당장 익사할 것처럼 허우적대는 사람이다. 꼴사납지만 그게 나다. 아무튼 고통 감수성. 내가 만든 말이다. 그냥 투덜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있어 보이니까. 높은 나는 브리짓 존스를 만난 후에야 이 정도 공경은 누구라도 겪는 대단치도 않은 공경일 뿐이며 그 공경의 강도를 결정짓는 것은 오로지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어렴풋이나마 알게 되었다. 물론 그걸 알게 된다고 해서 천지가 개벽하듯 인생이 바뀌는 건 아니다. 타고난 성향이라는 건 절대로 쉽게 변하지 않으니까. 시간이 흘러 회사를 그만두고 2돌도 안 된 아이와 태어난 지 몇 개월 안 된 아기를 키우게 됐을 때는 사하라 사막 도보횡단이라든지 에베레스트 정상 정복을 하는 기분이었다. 매 순간 한숨을 푹푹 내쉬었고 아이에 대한 미움과 죄책감이 교차했고 이걸로 내 인생이 끝났다는 생각이 아찔해졌고 그래서 때로는 멍한 18층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다가 사람이 이렇게 뛰어내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했다. 물론 나는 집착이 강한 여자라서 정말로 뛰어낼 일은 없을 거였다. 그냥 그런 기분이 들었다는 거다. 돌이켜보면 나는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인데 아무리 해도 나는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심지어 막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된 데다 낯가림까지 심해서 하소연할 사람 하나 없었다. 나는 정서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고립된 신세였다. 그날도 하루 종일 망아지처럼 날뛰는 큰아이와 잠시도 손을 뗄 수가 없는 게다가 잠투정이 심한 둘째 아이를 돌보느라 지치고 몽롱한 상태로 유모차를 끌고 집 앞 공원으로 나가는 길이었다. 엘리베이터를 타려 할 때 큰아이가 바로 옆 층계참을 가리키며 말했다. 엄마, 저기 사람이 있어. 거기에 발이 있었다. 검은 신발을 신은 발 2개가 벽 뒤에서 비쭉 튀어나와 있었다. 가만 보니 발의 주인은 아파트에 야구르트와 우유를 배달하는 아주머니였다. 늘 조금 야박하고 욕심이 많아 보였다. 인사를 하면 자꾸 신제품을 시켜 먹으라며 급하게 홍보를 해서 슬슬 피해 다니던 야쿠르트 장사를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고 생각하게 만들었던 아주머니였다. 그 아주머니가 이 더운 날에 층계참에 앉아서 졸고 있었다. 쉴 곳도 없이 층계참에서 졸고 있는 아주머니의 발이 애처로웠다. 하지만 나라고 별로 다를 것도 없었다. 아주머니, 우리는 무슨 팔자를 타고났기에 이렇게 애처로운 신세가 되었을까요? 그때 문득 그 생각이 들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건 애들 탓도 아니고 남편 탓도 아니고 누구의 탓도 아니었다.
결혼을 한 것도 나고 애를 낳은 것도 나고 애들을 혼자 힘으로 키우겠다고 무식하게 나선 것도 나고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나였다. 아들이 뭔가 실수한 후에 늘 하던 투로 말하자면 범인은 나였어였다. 잘하려고 하다 보니 부담스러웠고 예전처럼 늘 이루고 싶은 것들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그걸 못 이루는 상황들이 괴로웠다.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불타다 보니 더 하기가 싫어졌던 것이다. 그냥 하면 되는 거고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였는데 이제껏 열심히 일하고 쫓기듯이 몰아치며 살아왔으니 지금은 좀 쉬어도 됐다. 애들이 잘 때 자고 일어날 때 일어나면 되는 거였다. 같이 빈둥거리면 되는 거였고 밥이야 뭐 대충 먹어도 되고 살림이야 뭐 젖혀둬도 되는 거였다. 애들한테 잘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좋은 엄마나 훌륭한 엄마나 멋진 엄마가 되려고 고군분투하는 것보다는 그냥 엄마면 되는 거였다. 내 인생이 조금이라도 달라졌다면 그때부터였던 것 같다. 어쩌면 달라졌다기보다는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거나 한 계단을 밟고 올라갔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건 누구의 책임도 아닌 나의 책임이므로 도망칠 수도 없고 누를 수도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러므로 이 일을 받아들이거나 선택해야 한다면 가장 최선의 것을 받아들이고 선택하면 된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모든 엄마와 아빠들이 자식을 가진 후 겪게 되는 새로운 성장의 단계일지도 몰랐다. 에디 히긴스를 듣는 날. 지금 내가 생각하는 행복은 이런 것이다. 책이 있고 커피가 있고 날씨가 좋고 실내는 쾌적하고 나는 편안한 의자에 앉아 좋은 책을 읽으며 에디 히긴스를 듣는다. 재즈를 좋아하지만 재즈에 대해서 많이 알지는 못한다. 에디 히긴스 정도면 언제 들어도 괜찮다. 귀에 거슬릴 일도 없고 다른 일을 하기에도 좋다. 마음이 차분해지기도 하고 즐거워지기도 한다. 지나치게 진지하지도 지나치게 울적하지도 않다. 나에게는 그 정도면 족하다. 그러고 앉아서 이 정도면 성공적인 인생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다. 나의 부모님은 많이 배운 사람들도 아니고 내가 고등학교 때까지 냉동 피자 한 판을 사주려고 해도 몇 번을 들었다 놓았다 고민을 해야 했을 정도로 팍팍한 살림살이를 꾸려나가야 했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 기적적일 정도로 멋을 찾을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 아빠의 생일날 엄마는 언제나 요리책을 보면서 직접 만든 돈가스와 수프로 식탁을 차렸다. 포크와 나이프, 하얀 식탁보, 물병에 꽂은 장미꽃 한 송이, 와인 글라스도 잊지 않았다. 시골 도시에서 가뭄에 콩나듯 열리는 문화행사에도 아이들을 꼭 데리고 가려 했고 차도 없이 먹을 것을 잔뜩 싸서 양손에 들고 등에는 텐트를 짊어진 채로 주말마다 산으로 바다로 들로 놀러 다녔다. 아빠가 수개월에서 1년 정도 해외 근무 생활을 하고 돌아올 때마다 엄마는 아파트 1층부터 우리 집에 있는 3층까지 벽에 환영의 메시지를 달아두었다. 가족의 생일에는 신문지를 깐 찜통에 카스텔라를 찌고 빵집에서 구해온 버터크림을 발라 케이크를 만들어 주었다. 아빠는 온 동네 사람들을 다 초대해 외국에서 찍어온 슬라이드 필름을 영사기에 넣고 벽에 비춰 보여주었다. 근처 작은 교회의 목사님이 이사를 가면서 클래식 레코드를 박스째로 버리자 그걸 주워온 아빠는 매일매일 음악에 빠져 지내기도 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차가 없어도 우리 집이 산 아래의 허름한 아파트라도 고등학교 때까지 남동생과 같은 방을 써야 했어도 엄마는 공사장에서 돌을 나르고 공장에서 냉동식품을 포장하는 일을 해야 했어도 내가 그렇게 가난한지는 모르고 자랄 수 있었다. 냉철한 현실 감각을 갖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동시에 현실에 환상의 색채를 더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도 1년의 구석구석 보물찾기처럼 선물 같은 계획들을 숨겨두었다.
봄은 소풍의 시즌이다. 이 좋은 계절이 다 가기 전에 즐겨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바쁘다. 유부초밥이나 샌드위치, 아니면 그냥 주먹밥이나 맨밥에 남은 반찬 같은 것들을 도시락통에 가득 채운다. 도시락을 쌀 때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빈 공간이 없이 꽉꽉 채워 넣어야 한다는 거다. 그래서 도시락통은 큰 것보다는 작은 것이 차라리 낫다. 그렇지 않으면 들고 다니다 안의 내용물이 뒤섞여 버리기 때문이다. 피크닉 매트를 챙기고 밥을 먹을 때 깔 얇은 천도 챙긴다. 크림색 바탕에 붉고 가는 줄무늬가 격자를 이루는 이 천은 신혼여행지였던 일본 유후인의 한 토목점에서 산 것이다. 나는 천을 모으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 천은 자투리를 싸게 팔던 것으로 무늬가 마음에 들어서 샀다. 반은 잘라서 손바느질로 듬성듬성 꿰매 거실 창문 아래쪽에 밸런스 커튼으로 달아두었다. 이 천 덕분에 집 앞 골목을 지나는 사람들의 시선이 차단된다. 또 우리 집을 좀 더 따뜻해 보이게 한다. 이 천의 반은 소풍 갈 때 테이블보로 쓰기에 딱 적당하다. 얇아서 빨아도 금방 마른다. 색이나 무늬도 피크닉에 딱이다. 이 천 위에 도시락을 펼쳐놓고 먹는다. 밖에서 먹는 밥은 언제나 맛있다. 햇살과 바람, 나무 냄새, 풀 냄새가 밥에 섞이기 때문이다. 야외에서는 별다른 일을 하지 않는다. 그냥 누워서 커피나 맥주를 홀짝거리거나 책을 읽는다. 아이들과 공을 차기도 한다. 여름에 해수욕장에 가지 않은 지도 꽤 됐다. 가봤자 교통체증이나 높은 물가, 엄청난 인파에 시달릴 것이 빤하기 때문이다. 다행히 우리 아이들은 돌아다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슬슬 걸어 동네에 있는 시립 야외 수영장에 간다. 여기도 방학이나 주말은 미어 터지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근처 계곡으로 간다. 이곳은 무료다. 가을이면 자라섬에서 열리는 재즈 페스티벌에 간다. 나에게 이건 진정 럭셔리한 일이다. 누군가가 샤넬의 백을 사거나 특급 호텔에서 휴가를 보내는 거나 마찬가지의 일이다. 3일이건 4일이건 잔디밭에 눕거나 앉아서 각국의 아티스트들이 연주하는 재즈 음악을 듣는다. 아니 듣기보다는 흠뻑 젖는다. 딴 생각을 하기도 하고 책을 읽기도 하고 뭘 먹기도 하고 잠을 자기도 한다. 그런 것이 너무나 마음에 든다. 눈을 부릅뜨고 집중해야 할 것 같은 클래식 음악 연주회나 어쩐지 열광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록 페스티벌과는 다르다. 그럴 때면 내가 마치 이탈리아의 콜로세움에서 투란도트를 보던 한 무리의 이탈리안 가족을 꾸린 기분이 든다. 길다고 하면 긴 세월과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며 나는 내가 동경하던 행복의 세계로 들어왔다. 뭐 이 정도면 성공적인 인생이 아닌가 싶다. 이렇게 쓰고 나니 갑자기 인생은 자기 합리화의 과정이라고 했던 누군가의 말이 떠오른다. 승리의 맥주. 세상에는 늘 책상 위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스케줄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서랍 속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컴퓨터의 파일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일의 마무리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인간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일상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사람이 있다. 나는 아니다. 나는 마감이 다 되어야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나서야 난리법석을 치는 인간형에 가깝다. 나도 이런 내가 당연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심지어 이런 책도 읽었다. 고이케 르노스케의 생각 버리기 연습. 번뇌가 책 한 권 읽는 걸로 사라진다면야. 그는 이렇게 조언한다. 정해진 시간 내에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순서대로 목록으로 만들고 그 순서를 꼭 지키려고 노력하라. 일을 다 끝내지 못했더라도 정해진 시간이 되면 무조건 다음 순서로 넘어가는 것이 관건이다. 이대로 하면 그 시간 안에 나름대로 마쳤다는 산뜻한 기분을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다고 한다. 나도 그런 기분을 간절히 원한다. 산뜻한 기분. 그렇다. 내 인생에 없는 것은 그런 산뜻한 기분이다.
언제나 기한에 쫓기고 마감에 쫓긴다. 나는 지금껏 그런 식으로 살아왔다. 떠밀리듯이 쫓기듯이 마지못해서. 밤마다 맥주를 한 캔 또는 한 잔씩 마시는 버릇이 들었다. 하지만 20세기 말에 갓 성인이 된 나는 맥주의 맛을 전혀 몰랐다. 맥주를 시원하다며 들이켜는 나이가 많은 동급생들에게 투덜거리듯이 물었다. 맥주를 무슨 맛으로 마시는 거야? 쓰기만 한데. 그때 내 옆에 앉았던 나보다 한 살 많은 남학생이 마치 철없는 여동생을 어르듯 이렇게 말해주었다. 처음엔 그래. 그런데 운동 같은 걸 하고 난 다음에 냉장고에서 막 꺼낸 시원한 맥주는 정말 끝내줘. 드물게 침착하고 드물게 사려깊고 드물게 철이 들었던 그 남학생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나는 18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맥주를 마실 때마다 그 남학생이 했던 말을 떠올리곤 한다. 맥주 맛이 정말 끝내준다고 느낄 때는 다시 한번 더 떠올린다. 나는 이제 맥주의 맛을 아는 어른이 되었다. 기쁜 일이다. 7월에 런던 사우스뱅크를 산책하다 펍의 야외 테이블에 앉아 마신 맥주는 정말 최고였다. 플라스틱 컵에 따른 스텔라 맥주였다. 태국의 후텁지근하고 시끄러운 밤거리에서 얼음을 부어 마신 싱하 맥주. 불친절한 숙소 여직원과 싸우고 화를 식히기 위해 거리를 헤맬 때 빨대를 꽂아 들고 다니며 마시던 창 맥주. 광저우에 끝내주는 베트남 음식점에서 기름진 음식과 함께 마신 칭다오 맥주. 라오스에서 튜브 래프팅을 하던 중 친구가 물에 빠졌다 극적으로 구조된 후 기진맥진한 채로 마셨던 커다란 라오 맥주. 광활한 인도 고아 해변에서 마신 고아 맥주. 모두 잊을 수 없다. 특별한 기억이 있는 맥주만이 아니라 매일 저녁 마시는 평범한 맥주도 좋다. 나는 소맥 같은 건 좋아하지 않는다. 종이컵에 따른 맥주는 사양이다. 별 모양의 로고가 있는 삿포로 맥주를 보면 가슴이 두근거린다. 눈 오는 삿포로의 라면집에서 마셔보고 싶다. 좋아하는 사천식 중국 식당에 가면 레몬을 넣은 깐풍기에 칭다오 맥주를 곁들인다. 집에서 별다른 안주 없이 마실 때는 클라우드나 칼스버그가 좋다. 맥주의 맛은 와인처럼 예민하지 않다. 새로 따른 맥주는 언제나 최고다. 다시 말하면 최고의 맥주는 언제나 지금, 오늘 마시는 맥주다. 맥주는 괴롭거나 슬플 때 마시는 술이라기에는 너무 시원하다. 괴롭거나 슬플 때는 역시 소주가 어울린다. 아니면 위스키라든가. 겨울날에 마시기에는 너무 차갑다. 실연을 당한 뒤에 마시기에도, 실직을 당한 후에 마시기에도, 망신을 당한 후에 마시기에도 어울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맥주는 승리의 술이니까. 그래서 무라카미 하루키는 42km 마라톤을 뛰고 난 뒤에 벌컥벌컥 단숨에 들이마시는 맥주 맛이란 그야말로 최고라고 말했던 것이리라. 나는 그 정도는 바라지도 않는다. 나는 그저 오늘의 할 일만 산뜻하게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찜찜한 기분으로 내일을 두려워하면서 잠들고 싶지 않다. 오늘의 할 일을 말끔하게 끝낸 후 승리의 맥주를 마시고 싶다. 남은 일이라고는 침대에 얌전히 들어가 이불을 덮고 발을 뻗은 채로 잠드는 것밖에 없다면 그야말로 오늘 나는 승리한 거 아닌가. 여행에서 배운 것들. 남편이 두 번째로 실직을 했다. 두 번째로 실직을 당하니 눈물보다 한숨이 더 많이 나왔다. 당신은 왜 이런 사람인 걸까? 라는 생각을 했다. 밉기도 했다. 그런다고 달라질 일은 없었다. 우리는 아직 젊고 내 남편이 무능력자도 아니고 이제는 아이들이 커서 나도 일을 하려고만 하면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비싼 것은 돈이 아니라 시간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여행을 가기로 했다. 약간은 긴 여행을. 큰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2주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었다. 급히 태국으로 가는 비행기 티켓을 끊었다. 그곳에서 우리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자고 거리에서 음식을 먹고
밤기차를 타고 배를 타고 통통배를 타고 트럭을 개조한 버스를 타고서 태국의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이동했다. 아이들은 이런 식의 여행에 생각보다 훨씬 잘 적응했고 우리도 즐거웠다. 더 오래 머물러도 좋을 것만 같았다. 그 여행의 막바지였다. 배낭여행을 각오했는데 실상은 배낭여행이라 하기에는 좀 못했다. 우리는 15,000원짜리 게스트하우스의 방에서도 잤지만 10만원이 넘는 호텔방에서도 잤다. 사실은 다행이었는지도 모른다. 어릴 때 다니던 배낭여행에서처럼 굳이 싸구려 숙소만 골라다녔다고 해서 우리의 가치가 높아졌을 리는 없다. 우리는 깨끗하고 싼 방과 쾌적하고 좋은 방에 번갈아가며 머물렀다. 호텔에 들어갔다가 눈이 높아져서 게스트하우스 같은 데서는 못 자게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도 안 해본 게 아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좋은 방은 좋아서 좋았고 싼 방은 싸서 좋았다. 우리는 다양한 가격대에 융통성 있게 적응해 나갔다. 마지막 숙소는 방콕의 풀먼 호텔이었다. 우리는 여행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싶었기에 이 호텔을 예약했다. 조식 뷔페를 포함해서 하룻밤에 16만원 정도의 가격이었다. 호텔의 로비는 광활했고 정원의 멋진 연못에는 내 자식만한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었다. 새벽 기차를 타고 도착했기에 체크인 시간 훨씬 전이었는데도 친절한 직원은 바로 방을 준비해 주었다. 인원이 내신 것을 고려해 트리플룸으로 업그레이드 해주기까지 했다. 방은 넓고 쾌적했다. 깃털 침구가 여러 장 깔린 침대 위에 몸을 던지니 그대로 침대 속에 파묻힐 것 같은 기분이었다. 야외 수영장은 아예 천국이었다. 뷔페는 하나씩 다 먹어보기도 힘든 음식들로 가득했다. 직접 구운 빵, 치즈, 햄. 아이들은 정말로 좋아했다. 이 호텔에는 한국 사람들이 많았다. 우리처럼 일부러 개고생을 하며 다니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숙소가 당연해 보이는 단체 투어 손님들. 그들이 조금도 부럽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이틀 연속으로 값비싼 조식 뷔페를 먹을 수는 없었다. 다음날 아침 끼니를 때울 식당을 찾아야 했다. 호텔 바깥은 평범한 태국 식당들이었다. 우리는 쇼케이스 안에 잔뜩 늘어놓은 반찬을 손님이 직접 골라서 먹는 식당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손님의 대부분이 뚝뚝 기사들이었다. 막상 들어가려니 엄두가 안 났지만 용기를 냈다. 젓갈 냄새가 지독해서 아이들은 식당에 들어가자마자 코를 막았다. 하지만 친절하고 어쩐지 통이 커 보이는 여주인은 쾌활한 얼굴로 무엇을 고를 건지 물었다. 나는 이런저런 반찬과 국, 밥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곧 식사가 나왔다. 맛있었다. 어느 하나 할 것 없이. 특히 돼지갈비를 넣고 끓인 맑은 국이 압권이었다. 국물을 들이켜자 마음속 깊이 만족감이 밀려왔다. 후식으로 나온 푸딩도 맛있었다. 몇 가지 반찬에 밥과 국, 후식까지 다 먹었는데도 1인당 2,000원이 안 나왔다. 횡재한 기분이었다. 여행에서 돌아오자 어쩐지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비싼 호텔에 바삭거리는 침구를 떠올리면서 눅눅한 이불을 빨아 햇볕에 널었다. 돼지갈비와 감자를 넣고 맑은 국도 끓여보았다. 힘들 때면 더운 날씨에도 가난한 살림에도 웃으며 누군가에게 인사를 건네는 여유를 잃지 않던 그곳의 사람들을 떠올렸다. 세상에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도 잊지 않으려 노력했다. 하늘이 유달리 높을 때는 그곳의 하늘을 생각했다. 우리에겐 언젠가 그토록 자유롭던 때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 노력했다. 아무리 새로운 물건도 빛이 바랜다. 어딘가에 돈을 쓰고도 아깝지 않으려면 경험에 쓰는 것이 가장 낫다. 그래서 여행을 가는 것은 돈을 가장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다.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나 자신이나 내 생활을 조망하기란 쉽지 않다.
여행은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 비록 모든 것을 잊게 된다 하더라도 여행은 투자 대비 효용 가치가 가장 높은 일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고 생각한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내가 겪은 모든 일들에서 배운 것들을 자양분 삼아 살아가고 있다. 가난할 때도 부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돈이 좀 있을 때도 가난한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금의 내 인생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있다. 나쁘기만 한 인생도 좋기만 한 인생도 아니다. 그럭저럭 괜찮은 인생이라 생각하며 살고 있다. 어떠셨나요? 부족한 게 많지만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오늘도 나답게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우리의 삶을 응원합니다. 우리들 자신에게 지금까지 괜찮은 삶을 살아왔다고 칭찬도 한번 해주세요. 낭독을 허락해주신 글담출판사와 한수희 작가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기분 좋은 경험이 되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